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겨야 한다? 꼭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는 단 한 명이 이끄는 정부가 아니에요. 우리 당, 집권당, 그리고 많은 강요들,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이 이끄는 정당입니다. 그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줘야 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사실 있어요. 물론 비판하실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식을 정했고, 저는 이미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게 변화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고, 저는 국민들의 눈치를 굉장히 볼 겁니다. 국민들께서 비판하시고, 합리적인 비판하시고, 뭔가 이건 아닌데라고 하시면 저는 그때 반응하는 정치, 그리고 반응하는 정당을 만들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하다고 국민들께 생각하셨던 점을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 하나의 생각을 하기 위해, 구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정치 세력은 하나의 방향, 그러니까 자유와 경쟁을 장려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고 룰을 지키게 하겠다는 어떤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생각을 구현하는 정당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지, 그런 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뀐 상태에서 이겼다? 그럼 국민들께서 바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바뀐 정책을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토대가 생기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일단 국무위원은요, 개별 부처를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제 정책들을 보시면 저는 좌우를 가리지 않았고 그냥 국민의 어려움과 현안만 보고 했었습니다. 저는 국민을 좀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제시카법 주장했고, 이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려고 주장했고요. 다양한 정책들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은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정책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저는 그 제주 4.3이 공산주의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그런 정의와 그거에는 공감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분이 생겼다는 것도 에서도 공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안 했던 직권 재심까지도 저희가 하겠다고 하고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개별적인 정책을, 제가 했던 정책을 봐주시면 제 생각은 일관됐다는 점을 나름대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드린 점은 있을 겁니다만, 제가 잘하려는 의지나 변화하려는 의지나 혁신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 일요일을 좀 가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사퇴를 대통령실로부터 요구받으셨고 거부했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날의 상황도 몹시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하고의 관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아직도 대통령께서는 비대위원장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저는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입니다. 여러 가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연이 있죠. 저와 그분이 신뢰관계를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라는 굉장한 공적 지위에서 서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둘 다 헌법과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는 여기서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왔고, 저는 예전에도 지금도 어떤 공적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적 영역이 관여되는 걸 저는 대단히 싫어하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충실히 진행되고 있고, 결국 우리의 목표는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할 점이 있었던 점도 분명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이분들이 감추지 않던데요. 방송에서 미리 가방도 자기들이 사고 이러잖아요. 더 큰
그런 문제는 제가 속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들을 국민들이 이미 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친국적인 사람이 이 공격 의도로 했다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감찰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여야 합의로 하면 대통령 수사 가능하겠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게 막혀 있는 이유가 북한 인권재단이 동시 임명을 지금 국민의힘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을 위해서 여당이 선제적으로 이 북한 인권재단 조건을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도 검토 중인데요. 먼저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5년 내내 임명되지 않은 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민주당 정부 당시에 영부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사건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점도 생각하면 민주당이 다른 것이 아닌 민주당이 이런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미 있는 제도예요. 그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직에서 있었던 사안을 공직이 끝난 정치에 나서서 제가 이렇게 풀어내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지금 이 쌍특검의 문제는 그냥 총선력이 명백해요. 그리고 이 자체가 왜 그걸 볼 수밖에 없냐면 이걸 제2요구하는 것 자체에서 이 머리 굴리는 걸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득표에 될 것인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감안하면 이 특검은 명백한 총선용 악법이 명백합니다. 이 특검을 거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 사안들은 또 이미 1심에서 나온 결과를 봐도 이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보고받고 한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제가 법무장관을 그만둔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제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질문의 일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내용은 차치하고 검찰은 중간 발표건 무엇이건 이 정도 했으면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발표를 이왕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 내에서 제가 검찰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거나 대신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여러 이슈를 다뤘는데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이냐, 운동권 청산이냐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있지만 정치사적으로 보면 이른바 87 체제 청산이라는 관점도 적용 가능하려고 봅니다. 그래서 개헌 문제에 관심이 좀 있을 텐데 개헌 문제는 우리 김경태 국장님 좀 질문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대통령 5년 단임제 87년 이후 4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치 양극화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권력 구조 좀 개편을 해야 된다. 지적 부정이 제기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4년 중인 이제 의원 내각제도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선은 앞두고 그 개헌의 문제가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은 저는 이 총선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개헌 문제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87 체제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87 체제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제한해버리는 옛날식 정말 우리가 못 살았을 때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던 시대의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구라든가 기후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지금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헌법 조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인데 이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이게 진행되지도 않을 뿐더러 괜한 정치적
특히 이런 총선 국면을 앞에 두고는 정치적 에너지만 쓸데없이 소모하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내각제라든가 중임제라든가 개인적 생각도 있지만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신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당들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오히려 지금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익과 이해관계, 뭐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만 그걸 기준으로 사람들 계속 밀어내는 식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당은 그 반대로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고 이 질서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최대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당을 더 강하고 유능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사천 사당화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 달도 안 돼서 집권 여당을 사당화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 찾아서 모셔오고 싶어요. 정치의 신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저는 뭐 나올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양지에 갈 수 있는 스타급 인재들이 자진해서 우리 당의 승리와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험지로 자진해 나간다면 저는 업어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게 당대표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 점도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감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천은 룰대로 할 것이고 이기는 공천은 할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안 나가잖아요. 저는 여기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만큼 이기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국민이 공천을 보고 집중해 이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집중해서 보고 계실 거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국민께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것이고 오직 저는 그 목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가 패배의식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파이팅 있게 싸울 것이고 그런 식의 시도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제가 전에 광주에 갔을 때 광주에서 정말 한석을 지역구에서 얻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국 정당이거든요. 우리 비대위 의원에서 의사 박은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진해서 광주 출마를 어려운 걸 알면서도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정당이 어느 지역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정당이라면. 우리는 호남 포기를 포기할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수도권의 약세 지역에 대한 포기를 포기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 지역에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한 지역과 한 지역마다 최선을 다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우리의 노력을 가상하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민들 모두에게 정말 잘 보이고 싶습니다. 첫째로 만장일치가 나왔잖아요. 만장일치를 할 걸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고 볶고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장일치가 나왔다는 것은 전부 다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왔다 거짓말하면서 대표에게 다 위임한다? 이걸 왜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민주당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될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법무장관 하면서 민주당의 많은 분들하고 뻔뻔히 부딪혔죠. 근데 저는 별로 부담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다 똑같은 소리 하거든요. 똑같은 방침에 똑같은 방향의 모직을 준비해 똑같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무장관으로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논쟁을 할 때 그냥 한 명하고 싸우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식의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그 민의를 반영하는 겁니까? 예전에 보면 뭐 소수파도 있고 그랬잖아요. 저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장일치라는 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그 자체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장일치 할 거면 지금까지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 반해서 얼마나 정치공학과 자기들의 당리당략만이 모든 것의 결정의 이 원칙이라는 점을 이 만장일치 결과라는 것을 제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도 99점 몇 프로 나왔던데요. 근데 100%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북한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계신 정말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제가 기자님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물어보겠습니다. 그 준연동형, 연동형 제도, 연동형이 모두 좋습니다. 자, 그 산식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계세요?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아시면. 제가 듣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한다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겠다는 그 계산식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정치부 기자님들도 계시고 다 원로들이시고 우리 다 정말 대한민국 0.01% 정치 고관여층이에요. 아십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주당 한 180명, 160명 제가 그 앞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다 그냥 랜덤으로 얘기해보라고. 글쎄요. 몇 명이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비례대표를 투표를 하면서 자기 표가 어떤 식으로 선거에 반영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요. 둘째, 그러면 그 산식을 제가 써오긴 했어요. 근데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봐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 나온 숫자가 꼭 그 숫자대로 그 퍼센트여야 하는 필연적인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그냥 이건 자기들 욕심과 이해관계 문제야. 국민은 몰라도 되는 건가요? 국민의 표가 쓰이는데? 이건 선거가 아니에요. 선거 제도가 복잡해지는 방향이 민주주의입니까? 내 표가 한 표를 찍으면 그 사람의 일씩 올라가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후자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 입장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고 우리의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180석을 가진 당이 야합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대비책이 없어야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나머지 180석, 그러니까 최강욱, 조국, 윤미향, 김희경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정당이 다 가져가게 둬야 됩니까? 그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직자들에게 있어요. 떳떳하게 준비해라. 당연히 이건 우리가 민주당이 이렇게 이상한 자기들의 정치공학을 선거제도로 반영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 뛰어야 되는 겁니다. 딱 당당하게 준비하고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이 병리평보다 낮은 숫자의 의원이 갖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플랜 B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겁니다. 지금 어떤 경기를 앞두고 축구로 시합을 할 거냐, 야구로 시합할 거냐를 선수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한 명이. 우리는 소수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구하는 줄 알았었는데 갑자기 야구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야구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인지 야구인지를 지네 맘대로 정하는 걸 강하게 비판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정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국민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원래는 병리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청래 이런 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병리편 띄우려고 전당원 투표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 당연히 그 공작이었잖아요. 그 절차였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한번 만나고 나서 바뀐다고요? 우리 4월 10일 날을 보고 있는 이 많은 5천만이 있는 앞에서 선거가 장난입니까? 그러려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코미디 같은 건 이걸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게 100% 만장일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국회에 보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가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동료 시민들이 원하는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은 각각 몇 대 몇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우리 쪽에 있는 후보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투표를 해요. 그런데 그 투표가 정말 하나도 비례대표에서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나는 겁니다. 그걸 방치하는 거가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서 저쪽에서 하는 그런 그 꼼수가 그대로 현실에서 작동하게 두는 것이, 그런 결과를 나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이거는 현실에 있어서의 논쟁의 문제잖아요. 국민의힘은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공언했어요. 자, 제가 그리고 위성정당 부분에서 빨리 하고 언론에다가 내게 한 이유는 이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저한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저런 정치를 종식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저는 이기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저런 정치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왜곡되고 배배꼬인 절차 안에서도 이겨야 하는 것이, 이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과정에서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고 한 명이 마음대로 선거를 정하는 것에 대한 것을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이거 안 하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왜곡 자체가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법이 아니라면 결국은 우리 현실 생활에서 4년 동안의 의회 권력을 장악할 룰이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거잖아요. 축구를 했는데 어느 구간에서 갑자기 손으로 들어도 된다는 얘기, 일부러 끼워넣는 그런 거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는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료 시민들의 4년 동안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방식을 플랜 B로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거기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끝까지 병립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플랜 B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저희는 이 점을 오히려 이 과정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민주당을 평가하고 민주당을 심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이 중에서 저 산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분은 제가 써왔는데요. 저 아까 제가 숫자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모르겠어요.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